나가세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65년을 살며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그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박정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순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여자가 장모님, 진정하시고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박정현의 말투는 점잖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점잖음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법적으로?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박정현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법적으로 확인해 보게. 박정현의 손이 서류를 받는 순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고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대체 이 집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고 앞으로도 내 거야. 서희가 살았던 내 딸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에서 자네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들일 수 없어.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뭐예요? 무슨 서류예요? 박정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움켜쥔 채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천천히 열고 두 사람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장모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가 오해가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서희가 떠난 후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그 결혼 사진들을 어떻게 버렸는지도. 그리고 정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서희의 보험금 5천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도. 박정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나가게. 지금 당장. 박정현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손을 잡아 끌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서희의 얼굴이. 엄마가 지켜냈어. 서희야.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진실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8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정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딸의 죽음 뒤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수는 딸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서희야. 정연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거 맞니? 하지만 그때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물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의 눈에는 사위가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엄마, 이 아파트 정말 괜찮아요? 8개월 전 서희는 신혼집으로 쓸 아파트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괜찮고 말고 너희 아빠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이제 네 것이 되는 거고.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서 사세요? 서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작은 원룸으로 옮길 거야. 혼자 살기엔 그게 더 편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편해서가 아니라 딸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였습니다. 결혼한 딸 집에 친정 어머니가 함께 산다는 게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정연이가 너 잘 챙기더라. 내가 행복한 게 엄마한텐 제일 큰 기쁨이야. 그날 서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순의 품에 안겨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때 정순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딸과 나눈 마지막 포옹이 될 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이 저녁에는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서희는 28살이었습니다. 딸만큼은 지켜야 한다. 내 딸만큼은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정수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일했지만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서희의 결혼 자금으로 33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큰 집을 제 명의로 해주시면 어떡해요? 엄마, 노후 자금은요? 엄마는 알아서 할 거야. 걱정 마. 정수는 웃었지만 사실 노후 자금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약간의 예금과 국민연금 7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희의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박정현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잘 살겠습니다. 우리 딸 부탁해. 이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으니까.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을까요? 아니,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밤 정수는 우연히 박정현의 가방에서 떨어진 명함을 주었습니다. 대성부동산 박정현. IT 회사 직원이라더니 부동산 명함? 이거. 아, 그거요? 예전에 잠깐 했던 일이에요. 아직 명함이 남아있네요. 박정현은 웃으며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행복은 6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3월의 어느 저녁, 정수는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혹시 이서희 씨의 보호자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서희 엄마인데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이서희 씨가 교통사고로. 그 다음 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는 박정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어머님, 서희는 어디 있어? 서희가.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가 엄마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정수는 박정현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서희가 탄 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했다는 박정현의 손에는 왜 상처 하나 없는 걸까요? 에어백이 터졌다면 최소한 찰과상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수는 그 의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게 스스로에게도 끔찍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의문은 정순의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씨앗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정순의 의심은 단순한 기우였을까요? 아니면 박정현에게는 정말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사고 현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정수는 그 3일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서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서희.
어머님, 식사라도 하셔야죠. 누군가가 말을 걸었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현은 조객들을 맞이하며 울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정현의 눈물이 진짜일까? 내가 미쳤나? 사위도 슬픈 거야. 아내를 잃었잖아.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이었습니다. 정수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박정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장례식 끝나면 바로 처리할게. 박정현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보험금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5천만 원. 그리고 진명의 이전도 곧 할 수 있을 거야.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험금? 진명의? 아직 딸의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걱정 마. 장모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늙은 여자 혼자 뭘 어떻게 하겠어. 정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늙은 여자? 박정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참으면 돼. 그 다음엔 자유야.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정수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례식장 밖 흡연실에서 박정현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형, 빌려준 돈 다음 주에 갚을 수 있어. 보험금 나오면. 정수는 흡연실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습니다. 3천만 원 맞지? 걱정 마. 이자까지 다 갚을게. 이번에 목돈 들어오거든. 목돈? 서희의 보험금을 말하는 건가요? 아내? 죽었어. 교통사고로. 응. 그래서 보험금이 나오는 거야. 박정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원래 다른 애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고. 이제 자유의 몸이잖아.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애? 박정현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서희는 뭐였던 건가요? 셋째 날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정수는 박정현에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서희 짐 좀 챙겨야 할 것 같아. 나중에 집에 가서 같이 정리하자. 아, 네. 그러시죠. 박정현은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정수는 박정현과 함께 서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게 잘못된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박정현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수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거실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이 없었습니다. 박서방, 거기 걸려있던 사진은 아, 그거요? 너무 슬퍼서 치웠어요. 박정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벌써?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정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희 옷 좀 챙기려고 방에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가세요. 저는 차에 놓고 온 게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요. 박정현은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여는 순간 정수는 멈칫했습니다. 방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서희의 화장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벌써 정리한 건가? 정수는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서희의 옷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정수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서희의 다이어리였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고 나기 하루 전 날짜였습니다. 정연이가 이상해. 요즘 전화 통화를 자꾸 숨기고 밤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오늘 정연이 서랍에서 이상한 명함을 봤어. 여자 이름이었어. 정민영. 누구지? 물어봐야 하나?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영? 그게 누구지? 정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 엄마는 나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걸 포기하셨는데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희야, 너 힘들었구나.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때 뭔가 다이어리 사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대성부동산 정민영 과장. 정수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본 그 부동산 명함. 박정현이 예전에 일했던 곳이라고 했던 그곳. 정민영. 서희가 의심했던 바로 그 이름. 정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박정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도와드릴까요? 정수는 재빨리 다이어리를 서랍에 다시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서희 옷 좀 챙기고 있었어. 네. 천천히 하세요. 박정현은 정순을 지나쳐 거실로 갔습니다. 정수는 박정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정수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을 살펴보았습니다. 박정현의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차 열쇠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주변을 살피다가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 차 안을 봐야 해. 정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정현의 차는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뒷좌석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정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핑크색 케이스. 뒷면에 붙어 있는 스티커. 정수는 알아보았습니다. 이건 서희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어? 서희는 사고 당일 휴대폰을 들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박정현의 차에 있는 거죠?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휴대폰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죠? 정수는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발신 정연. 오늘 늦어. 먼저 자. 내일 아침에 봐. 시간은 사고 당일 오후 6시. 그런데 경찰 조서에는 박정현이 서희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다면 왜 문자를 보낸 거죠? 정수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5시 30분 서희가 박정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 2분.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수는 손을 떨며 문자함을 더 확인했습니다. 사고 이틀 전 서희가 누군가에게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수신 엄마.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정연이가 이상해. 나중에 전화할게. 사랑해. 정수는 그 문자를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팸 문자로 착각해서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서희야. 엄마가 몰랐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박정현이었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박서방. 차에 서희 물건이 있나 해서. 차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치웠으니까. 박정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차 열쇠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거? 현관에 있길래. 허락 없이 남의 차를 여는 건 좀 그렇죠. 어머님. 박정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정수는 차 열쇠를 박정현에게 건넸습니다. 미안. 서희 물건 찾고 싶어서 그랬어. 앞으로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박정현은 차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들어가시죠. 시간도 늦었고.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원룸으로 돌아와 서희의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서희와 정민영이라는 사람의 문자 대화가 있었습니다. 서희 씨, 정연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업무상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정현 씨는 IT 회사 다니는데요. 부동산 업무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게 예전 일 때문에요. 정연 씨가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참, 서희 씨. 남편분 잘 아껴야 해요. 다들 탐내거든요. 정수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다들 탐낸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정수는 계속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에서 정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3시 서희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은지야, 나 오늘 정연이 회사에 깜짝 방문하려고. 요즘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확인하고 싶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할게.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희는 사고 당일 박정현의 회사에 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후 사고가 났다는 건가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박정현의 회사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사고 장소와 방향이 달랐습니다. 만약 서희가 회사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면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는 반대 방향에서 일어난 거죠? 정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해. 이 휴대폰을 보여줘야 해.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정수는 서희의 친구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나 서희 엄마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희 언니. 정말 은지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은지야. 하나만 물어볼게. 서희가 사고 나던 날 너한테 연락했니? 네. 언니가 문자 보냈어요. 정연 씨 회사에 간다고. 그 후에는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녁에 어머님께 연락이 와서. 은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대성부동산 정민영 과장.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부동산을 찾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민영이 누구인지, 박정현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서희의 휴대폰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이제 알게 됩니다.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박정현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민영은 누구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대성부동산 앞에 섰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책상 2개와 여자 1명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책상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화장이 짙었고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정민영 과장님 계신가요? 제가 정민영인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수는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정현 씨와 무슨 관계세요? 정민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박정현. 아, 예전 동료요. 왜요? 동료요? 정수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동료가 결혼한 여자 남편한테 다들 탐낸다는 문자를 보내나요? 정민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나는 이서희의 어머니예요. 교통사고로 죽은 바로 그 서희 말이에요. 정민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일이랑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죽기 전에 당신을 의심했어요. 당신과 박정현의 관계를 말이에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 정수는 가방에서 서희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당신이 보낸 문자가 다 있어요. 그리고 당신과 박정현이 만났다는 증거도요. 정민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모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언제부터였어요? 내 딸이 살아있을 때부터였죠. 정순의 질문에 정민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요. 정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민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요. 정수는 비틀거렸습니다. 작년 가을이면 서희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처음엔 그냥 업무상 알게 됐어요. 정현 씨가 부동산 투자 상담하러 왔었거든요. 부동산 투자. 정연이가 무슨 돈으로? 그건 서희 씨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어요. 정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근데 서희 씨가 동의 안 해줘서 무산됐대요. 그때 정현 씨가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줬고, 위로. 정수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위로예요? 결혼한 남자한테 접근하는 게 정민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저도 사람이에요. 정현 씨가 불행해 보였어요. 서희 씨가 돈을 안 준다고, 장모님이 전부 다 가져갔다고. 뭐, 정현 씨 말로는 아파트도 원래 자기가 돈을 보탰는데 장모님이 서희 씨 명의로만 해버렸대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정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아파트는 내가 혼자 마련한 거예요. 박정현은 단 한 푼도 안 냈어요. 정민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근데 정현 씨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정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당신 명함이 서희 다이어리에 있었어요. 서희가 당신을 의심하고 있었다고요. 정민영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서희가 죽던 날 정연이 회사에 간다고 했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 마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희가 죽고 나서 당신과 박정현은 어떻게 됐죠? 정민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요. 당신들은 지금 만나고 있죠. 서희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정민영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사모님, 저는 정현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정현 씨도 저를. 사랑. 정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딸을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서희 씨는 정현 씨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현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만해요. 정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둘 다 똑같아요. 변명만 하고 자기 합리화만 하고. 정수는 돌아서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사고 당일 박정현은 어디 있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알고 있어요. 정민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현 씨는
저랑 만나고 있었어요. 오후 5시쯤. 정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서희랑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는 건 거짓말이네요. 정민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비틀거리며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정수는 길거리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박정현은 사고 당시 서희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정민영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서희는 혼자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왜 사고가 났을까요?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교통사고 담당 형사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 딸 교통사고 건인데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잠시 후 형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서희 씨 사건 말씀이시죠? 제가 담당했습니다. 형사님, 사고 당시 차에 탄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 한 명이었습니다. 이서희 씨만요. 남편 박정현 씨는요? 박정현 씨는 나중에 병원에서 처음 봤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없었어요. 정수는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박정현 씨가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한 건 그런 진술은 없었습니다. 박정현 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럼 사고 원인은 뭐였나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갑자기 핸들을 꺾었습니다. 무언가를 피하려고 한 것 같았는데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유족분께는 공개 가능합니다. 경찰서로 오시겠어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정수는 블랙박스 영상을 봤습니다. 서희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갑자기 서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차는 중앙선을 넘어 전봇대와 충돌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희가 뭘 본 걸까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저희도 확인했지만 도로에는 특별한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착시 현상이었을 수도 있고요. 착시. 네,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없는 걸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는 영상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희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서희는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본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서희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고 직전 서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현에게. 하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분 후 사고가 났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서희가 정연이 회사에 갔다가 무엇을 발견했을까? 그리고 왜 도망치듯 차를 몰았을까? 무엇이 서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 일주일 후 정수는 박정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서희 짐 정리 언제 하실 건가요? 제가 집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집을 정리한다니? 네. 이사 갈 생각이에요. 여기는 너무 슬픈 기억이 많아서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잠깐. 그 집은 서희 명의잖아. 배우자인 제가 상속받았어요. 어머님.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자네는 아직 상속 절차도 안 밟았잖아. 곧 밟을 거예요. 어머님, 이제 그만 놔주세요. 서희는 돌아오지 않아요. 정수는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박서방. 나 자네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서희가 죽던 날. 자네는 정민영이랑 만나고 있었지?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정민영한테 직접 들었어. 너는 서희랑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고 거짓말했지. 왜? 어머님, 그건 그리고 서희 휴대폰을 차에 숨겨놨지. 왜 숨긴 거야? 박정현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자네 잘못이 아니라고?
서희가 제 회사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랑 민영이를 봤어요.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희가 화를 내며 나갔어요. 제가 쫓아가려고 했는데 서희가 차를 몰고 떠났어요. 제가 전화했지만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 서희가 그렇게 될 줄은. 박정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네는 서희가 배신감에 무너졌을 때 쫓아가지도 않았어. 전화만 했지. 그리고 서희 휴대폰은 왜 숨긴 거야? 그건 경찰이 오해할까 봐요. 제가 서희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제 책임이라고 할까 봐. 자네는 자네 자신만 생각했구나.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서희를 죽인 건 사고가 아니야. 바로 자네야. 박정현.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서희의 마지막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목격하고 절망 속에서 차를 몰던 서희. 아무에게도 전화할 수 없었던 서희. 그리고 혼자서 죽어간 서희. 미안해. 서희야. 엄마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서희의 휴대폰과 블랙박스 영상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민영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박정현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다시 서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현이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정민영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자네 둘이 여기서 같이 사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민영이 불편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필요 없어.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무슨 말씀이신데요? 이 집에서 나가. 박정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법적으로 제 거예요. 법적으로? 정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너는 아직 상속 절차도 제대로 안 밟았어. 그리고 이 집은 증여, 계약서상 내 거주권이 명시되어 있어. 박정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서희가 죽던 날 거짓말을 했어. 나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어머님, 한 달 안에 나가. 안 그러면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정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박정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도 만만치 않으시네요.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법정에서 누가 이기는지.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 박정현은 이제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법적 싸움을 선언했고 정민영과 함께 서희의 집을 차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일주일 후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우편물을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명도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 박정현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소장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고 박정현은 피고 김정순이 고인의 사망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주거에 무단 침입하며 원고와 원고의 동거인을 괴롭혀왔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한다.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괴롭혔다고. 박정현은 정순을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에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차량을 무단으로 열어 사적인 물건을 절취했으며 원고의 사업장을 찾아가 협박했다. 절취, 협박. 정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희의 휴대폰을 찾은 것이 절취라고요? 정민영을 만난 것이 협박이라고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비가 얼마나 들까요? 소송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요? 정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 이게 정순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만 해도 500만 원은 든다고 들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더 들 것입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소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가해자로 프레임을 씌웠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법은 증거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은 차를 무단으로 연 것, 사업장을 찾아간 것을 증거로 제시할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요. 하지만 그러려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최소 5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더 들 수 있고요. 정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원룸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정수는 서희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희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사진도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서희를 잘못 시집 보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우연히 서희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멀리서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익숙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박정현과 정민영, 그리고 중고물품 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트럭이 서 있었고 사람들이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의 화장대였습니다. 서희가 매일 아침 앉아서 화장을 하던 그 화장대. 조심히 실어주세요. 이거 비싼 거예요. 정민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화장대는 80만 원, 옷장은 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박정현이 대답했습니다. 와, 그럼 우리 새 가구 살 수 있겠네요. 정민영은 신이 나서 웃었습니다. 정수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서희의 옷장이 실렸습니다. 서희의 책장이 실렸습니다. 서희가 아끼던 스탠드도 실렸습니다. 이 침대도 팔아요? 업체 직원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죽은 사람 쓰던 건 우리가 못 써요. 기분 나쁘잖아요. 박정현의 말에 정민영이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빨리 다 치우고 우리 스타일로 꾸미고 싶어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박서방, 박정현과 정민영이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왜?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집 좀 정리하는 거예요. 박정현의 말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게 정리야? 서희 물건을 파는 게 어머님, 이건 제 권리예요. 법적으로 이 물건들도 제 거니까요. 법적으로? 정수는 트럭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화장대는 서희가 20살 때 첫 월급으로 산 거야. 얼마나 아끼던 건데. 사모님, 정민영이 정순을 가로막았습니다. 죽은 사람 물건 계속 갖고 있어봤자 뭐예요?
우리는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새 출발. 정수는 정민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내 딸이 죽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새 출발이야? 세상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매달리면 안 되죠. 정민영의 말투는 무례했습니다. 정수는 박정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 서희가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저희는 이제 없습니다. 어머님. 박정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곤란해요. 제가 이미 접근 금지 청구를 했잖아요. 여기 온 것도 기록할 거예요. 정민영이 휴대폰을 꺼내 정순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확보. 2024년 4월 15일 김정순 씨가 우리 집 앞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어머님, 이제 그만 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박정현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트럭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다 실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현이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의 화장대가, 옷장이, 침대가 멀어져 갔습니다. 딸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과 정민영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원룸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도 먹지 못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한테는 아무 힘도 없어. 통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2천만 원. 원룸 월세가 50만 원. 관리비 포함하면 60만 원. 국민연금 70만 원으로는 겨우 생활비만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이 금방 바닥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싼 것만 골랐습니다. 할인 코너를 뒤적이며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을 샀습니다. 계산대에 줄을 서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거 봐. 얼마나 싼 거 사? 정민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쇼핑카트에는 비싼 와인, 수입 과일, 고급 치즈가 가득했습니다. 맞아. 저 할머니 민영이한테 소송 걸었던 사람 아니야? 친구가 수군거렸습니다. 응. 근데 돈도 없으면서 왜 소송을 해? 변호사 비용도 못 낼 텐데. 정민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못 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민영은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여기서 뵙네요. 정민영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장 보세요. 근데 너무 싼 거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 챙기셔야죠. 정민영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은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파티 준비 중이에요. 집들이 하거든요. 사모님이 주신 집에서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참, 사모님. 저희 집 정말 예쁘게 꾸몄어요. 보고 싶으시죠? 근데 못 보여드려요. 사모님은 이제 우리 집에 못 오시니까. 정민영은 웃으며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정수는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치르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계산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네, 괜찮아요. 정수는 짐을 들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정수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서희야. 엄마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수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지수야? 네. 이모, 저 한지수예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이모, 제가 외국 출장 갔다가 이제야 돌아왔어요. 서희 언니 소식 들었어요. 정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제가 이모 만나 뵙고 싶어요. 응. 만나자.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언제든지 좋아. 그럼 제가 내일 오전에 이모 댁으로 갈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절망만 있던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온다니.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지수의 등장은 정순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지수는 정순을 도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한지수가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조카는 많이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의젓했습니다. 이모, 지수는 정순을 꽉 안았습니다. 정수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모, 많이 힘드셨죠? 제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지수야. 내가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수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희의 죽음, 박정현의 배신, 정민영의 등장, 유품 처분, 그리고 명도 소송까지. 지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 서희 언니가 그 아파트를 받을 때 증여 계약서 원본 갖고 계세요? 응. 집에 있어. 서희 언니 결혼할 때 혼인신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재산분리약정 같은 거 하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 정연이가 알아서 했다고 했는데.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모부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 있으세요? 남긴 건 별로 없어. 집 팔아서 서희 아파트 사줬고, 남은 건 예금 좀이랑 보험금. 보험금은 누가 받았어요? 그건 서희가 받았어. 수익자가 서희였거든. 서희 언니가 받은 보험금은 어떻게 됐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서희 통장을 본 적이 없어서.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이모, 이모부께서 쓰시던 통장이나 서류들 다 갖고 계세요? 응. 버리지 못하고 다 보관하고 있어.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정수는 벽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통장들과 서류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모, 이거 보세요. 지수가 통장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통장, 이모 명의인데 이모는 모르셨던 거예요? 정수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정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모부께서 이모 몰래 만드신 통장이에요. 여기 보세요. 매달 50만 원씩 입금되어 있어요. 20년 동안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네. 원금만 1억 2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이자까지 합치면 지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이가 나한테 이런 걸 남겨뒀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모부께서 이모 노후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지수는 계속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이모, 여기 또 있어요. 지수가 보험증권을 꺼냈습니다. 이모부 명의 생명보험인데 수익자가 이모예요. 얼마나 돼? 5천만 원이요.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2억이 있다는 거야? 네. 정확히는 이모가 갖고 계시던 2천만 원까지 합치면 2억 2천만 원이에요.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수는 본격적으로 서류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모, 증여계약서 좀 볼게요. 정수는 증여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지수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모, 여기 보세요. 특약사항이 있어요. 특약사. 증여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거주권을 평생 보유하며 수증자 및 그 상속인은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이모한테 그 집에서 평생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희가 죽었잖아. 거주권은 이모 개인에게 귀속된 권리예요. 서희 언니가 죽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그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거야? 네, 법적으로요. 지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모,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지수는 2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검색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차를 끓여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마침내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모, 큰 문제를 발견했어요. 무슨 문제? 박정현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요. 지수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서희 언니와 박정현은 혼인신고할 때 재산분리약정을 체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부부가 각자 재산을 따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즉, 서희 언니 명의 재산은 서희 언니 것이고 남편한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재산분리약정이 되어 있으면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는 게 아니라 직계 존속인 이모한테도 상속권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모가 50%, 박정현이 50% 상속받아야 맞아요. 그런데 박정현은 박정현은 이모 동의 없이 혼자 100% 소유권을 가져갔어요. 이건 명백한 상속재산 침해예요. 정수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럼 그 집의 절반이 내 거라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지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더 조사해 볼게요. 사흘 후 지수는 다시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모, 결정타를 찾았어요. 뭔데? 지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정현의 재무 상태를 조사했어요. 현재 카드비 3천만 원, 대출금 5천만 원이 있어요. 8천만 원이나.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정현이 서희 언니 명의로 보험금 5천만 원을 수령했는데 이 돈을 모두 자기 빚을 갚는 데 썼어요. 뭐? 이건 명백한 상속재산 횡령이에요. 보험금은 서희 언니의 상속재산이고 이모한테도 상속권이 있는데 이모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쓴 거예요.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서희 보험금을 자기 빚 갚는 데 썼다는 거야? 네. 그리고 더 있어요. 지수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아파트에 담보대출 신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박정현이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 대출을 신청했어요. 아직 승인은 안 났지만 곧 승인될 거예요. 그 집을 담보로?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모, 이대로 두면 안 돼요. 박정현이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히면 이모가 받을 상속분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지금 당장 소송을 걸어야 해요. 상속재산 분할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리고 아파트 가압류를 신청해야 해요. 지수는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모, 저를 믿으세요. 제가 이모 변호사 해드릴게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이모, 저는 이모 조카예요. 가족이잖아요. 돈은 나중에 이기고 나서 생각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이모, 이제 더는 빼앗기지 마세요. 이모부께서 준비해두신 것들, 서희 언니가 남긴 것들, 그걸 이모가 지킬 차례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켜야지. 우리 서희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정순과 지수는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서 정수는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모,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박정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 이모는 준비됐어.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서희야. 엄마가 이제 싸울 거야. 내 존재를 지우려는 그 사람한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일주일 후 박정현에게 소장이 도달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현이 정순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세요?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내 권리를 찾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취하세요. 그러면 저도 명도소송 취할게요. 서로 좋게 끝내요. 취하. 왜 내가 취하를 해야 하지? 어머님은 법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변호사가 있어요. 어머님이 이기기 힘들 거예요. 나도 변호사 있어. 박정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구요? 법정에서 보면 알게 되겠지. 어머님, 박정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다 잃으세요. 제가 어머님 약점 다 알고 있어요. 서희 차를 무단으로 연 것, 정민영 씨를 협박한 것, 다 증거 있어요. 해봐. 정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나도 증거 있어. 자네가 서희 보험금을 횡령한 것,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 것, 상속 절차를 무시한 것, 다 증거 있어. 박정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서방,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네가 서희가 죽던 날 거짓말한 것, 정민영이랑 만나고 있었던 것도 다 증거 있어. 법정에서 봐.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멋있어요. 고마워. 지수야.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가슴 속에도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서희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힘내요.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서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꿈속에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서희야. 엄마가 해낼게. 꼭 해낼게. 정순에게 드디어 반격의 무기가 생겼습니다. 돈도 변호사도 그리고 무엇보다 싸울 이유가 생겼습니다. 박정현과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공판은 한 달 후에 열렸습니다.
정수는 지수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건너편에는 박정현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영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정현은 정순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박정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매우 명백합니다. 고 이서희 씨가 사망하면서 배우자인 제 의뢰인에게 모든 재산이 법정 상속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반론하시죠. 지수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상속 절차에서 중대한 법적 하자를 범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고인과 피고는 혼인신고 시 재산분리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부부재산계약 신고서로 증명됩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재산분리 약정 하에서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없으며 직계 존속인 원고에게도 법정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셋째, 해당 아파트의 증여, 계약서에는 원고의 평생 거주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이를 침해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강했습니다. 박정현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이미 충분한 증여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 자체가 잠깐만요.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한 사람은 고인이 아니라 원고입니다. 원고가 자신의 재산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딸에게 증여한 것이지 딸에게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이는 증여, 계약서로 명확히 증명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자가 원고 김정순으로 되어 있군요. 피고 측 변호사 확인하셨습니까? 박정현의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 상속법에 따르면 계속하십시오. 첫 공판은 지수의 압도적 우위로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박정현이 정순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정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대화 좀 합시다. 박정현이 정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수가 재빨리 박정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접촉하지 마세요.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박정현은 손을 걷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계속하시면 좋을 게 없어요. 우리 합의해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정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네한테 무슨 돈이 있어? 8천만 원 빚도 못 갚는 주제에 박정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 알아. 자네가 서희 보험금으로 빚을 갚은 것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 것도 박정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세나. 정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 지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고인의 보험금 5천만 원을 수령한 내역서입니다. 지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고인 사망 후 2주 만에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이를 모두 자신의 빚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정현은 일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지수가 냉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피고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시죠. 지수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호텔, 해외여행 경비. 이게 생활비입니까?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고인의 유품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130만 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는 중고거래업체의 영수증으로 증명됩니다. 지수는 사진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피고가 고인의 화장대, 옷장,
침대 등을 트럭에 싣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정수는 그 사진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인의 유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입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박정현의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배우자로서 고인의 물건을 정리할 권리가 원고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고인 사망 후 불과 한 달 만에 새로운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정민영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성은 고인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정민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박정현의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사생활이 아닙니다. 피고의 도덕성과 상속재산 관리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지수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고인의 휴대폰 문자 기록입니다. 고인은 생전에 피고와 저 여성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서희의 휴대폰을 지수에게 건넸고 지수는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문자 내용을 읽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현재 재무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는 현재 카드빚 3천만 원, 대출금 5천만 원으로 총 8천만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피고는 고인의 생명보험금 5천만 원을 수령했으나 이를 모두 자신의 빚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피고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박정현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박정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하지만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생활비. 지수가 냉소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보시죠. 고인 사망 후 3개월간 총 2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중 1,500만 원이 유흥비와 사치품 구입입니다. 지수는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급 호텔 숙박, 명품 가방 구입, 고급 레스토랑. 이것이 생활비입니까? 박정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고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원고가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분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지수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청구합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정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공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정민영이 박정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현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집이 가압류됐다고요? 정민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해, 민영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잖아요. 그 집은 당신 거라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나도 몰랐어. 어머님이 변호사를 대동할 줄은. 됐어요. 정민영은 박정현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빚쟁이였던 거 알았어요. 저 속인 거잖아요. 민영아, 잠깐만. 저 나가요. 이런 거 못해요. 당신이랑 있으면 저까지 망하겠어요. 정민영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박정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측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박정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고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다만 슬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지수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고인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고인 사망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료입니다. 고인은 사고 직전 극심한 정신적 충격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인은 그날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했고 피고와 다른 여성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정민영 씨의 진술로도 확인됩니다. 정민영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민영 씨, 고인 사망 당일 오후 5시경 피고와 함께 있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고인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까? 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수는 계속했습니다. 고인은 남편의 배신을 목격한 직후 극심한 혼란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고인의 휴대폰을 사고 현장에서 가져와 자신의 차에 숨겼습니다. 이는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박정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장님, 지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는 고인을 배신했고 고인의 죽음을 이용했으며 고인의 어머니에게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정현은 상속 절차에서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고인의 유품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정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원고 김정순에게 100% 귀속된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둘째,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0만 원, 고인의 보험금 중 원고의 상속분 2,500만 원,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박정현은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셋째,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하라.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정말 고마워. 축하드려요, 이모. 이모가 이기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판결 일주일 후 정수는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새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정현은 이미 떠났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집안을 걸었습니다. 거실로, 안방으로, 작은 방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희야. 엄마가 돌아왔어. 내가 살던 이 집에. 정수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희의 결혼 사진. 벽에 걸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너를 지울 수 없어. 엄마가 지킬게.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자 박정현이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정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라고 했어. 박정현이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내 딸을 사랑한 적이 있어? 박정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는 거 보니 없었나 보구나.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랑했으면 배신하지 않아. 사랑했으면 그 사진들을 버릴 수 없어. 사랑했으면 서희 물건을 돈으로 바꿀 수 없어. 어머님, 내 딸의 삶을 지워버린 자네에게 이 집은 한 평도 줄 수 없네.
정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가. 이 집은 서희의 집이자 내가 되찾은 우리 삶이야. 자네는 더 이상 여기에 발을 들일 수 없어. 어머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해. 자네가 자네 인생을 망친 거야. 정수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박정현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손 치워. 안 그러면 경찰 불러. 박정현은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이게 마지막 경고야. 정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잘했지. 서희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희가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거라는 것을. 정수는 마침내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되찾은 삶 속에서 정수는 어떤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갈까요? 봄이 깊어졌습니다. 정수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희가 좋아하던 제라늄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예쁘게 피었네. 서희야. 정수는 분홍색 꽃잎을 어루만졌습니다. 집은 서서히 정순의 손길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현이 바꿔놓았던 가구들은 모두 내보냈습니다. 대신 정순이 직접 고른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구들로 채웠습니다. 거실 벽에는 서희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릴 적 사진부터 결혼 사진까지. 엄마가 다 지켰어. 서희야. 정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일주일에 2~3번 들렀습니다. 이모, 오늘 뭐 드실래요?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야. 이모가 해줄게. 들어와. 두 사람은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모, 요즘 어떠세요? 좋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 정수는 채소를 썰며 말했습니다. 이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 아니야. 너가 없었으면 이모는 아무것도 못했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지수가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뭔데? 이 집 한 칸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면 어때요? 서희 언니 이름으로요.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서관. 네. 동네 아이들한테 책을 빌려주는 거예요. 서희 언니를 기억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이모한테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서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희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 가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서희가 기뻐할 것 같아.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책장도 사고, 책들도 정리하고. 고마워. 지수야. 한 달 후 서희의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개조했습니다. 책장을 놓고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방석들을 깔았습니다. 벽에는 서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희야, 이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정수는 도서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동네 카페에도 전단지를 놓았습니다. 서희의 작은 도서관 무료로 책을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책 빌릴 수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들어오려. 아이는 신기한 듯 책장을 둘러보다가 동화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 책 빌려갈게요. 그래. 재미있게 읽어. 다 읽으면 또 와.
아이가 떠난 후 정수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서희야, 내 책이 누군가에게 읽히고 있어. 기분 좋지? 여름이 왔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동네 아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너댓 명의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간식을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책 재밌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자 박정현이 서 있었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몇 번째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어머님, 저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빚도 못 갚고, 그건 자네 문제야. 제발요.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무릎 꿇지 마. 보기 싫어.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서희한테 사과해야지. 나한테 하면 안 돼. 서희한테 사과하고 싶어도, 이제 서희는 그럼 서희 무덤에 가서 해. 여기 오지 말고. 어머님, 자네는 용서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야. 그냥 자네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 오는 거지.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싶으면 자네 혼자서 자네 인생 다시 세워. 남한테 기대지 말고. 하지만 저는 자네는 할 수 있어. 자네도 사람이잖아. 서희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 자네 인생을 자네가 책임져. 박정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박서방, 정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용서할 수 없어. 내 딸을 그렇게 대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미워할 가치도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박정현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요한 눈.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서희의 죽음, 박정현의 배신, 굴욕의 시간들, 그리고 반격과 승리. 참 많은 일이 있었네.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책이 한 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요즘 서희가 좋아하던 책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서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납골당에는 서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희야, 엄마 왔어. 엄마가 해냈어. 내가 살던 집을 지켜냈어. 이제 아무도 너를 지울 수 없어. 엄마가 키운 거야. 서희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가 남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만든 도서관에서 엄마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리고 너 덕분에 엄마가 많은 걸 배웠어. 노년의 삶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없어. 엄마는 엄마대로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야.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너는 절대 잊히지 않을 거야. 서희야. 엄마 잘하고 있지?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순의 삶은 계속됩니다. 서희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리고 서희가 살던 집에서 딸의 흔적을 지키며 정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존엄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나요? 소중한 것을 빼앗겼나요? 정순도 그랬습니다. 딸을 잃고 집을 빼앗기고 존엄마저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5살의 나이에도 혼자였어도 정수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노년의 삶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엄한 존재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을 도울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는 싸울 힘이 있습니다. 정순처럼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엄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세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순의 삶을 응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